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10만 명당 30명이 가지고 있다는 유방암.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유방암은 2001년부터 한국 여성암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생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여성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여성이면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질환, 유방암의 증상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곽하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방암이란 어떤 암인지 그 내용부터 알려주세요. 우리가 혹 종괴라고 하는 것을 종양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포가 계속 증식하여 덩어리를 이루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하는지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하는지에 따라서 양성 종양, 괜찮은 종양이냐 아니면 악성 종양, 즉 암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유방암은 유방의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하고 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무한 증식을 하게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암이 아니어도 유방에는 어떤 종양이 발견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유방에 혹이 발견됐다고 해서 다 유방암은 아니라는 거죠? 네. 유방에 종양, 혹이 생기고 이것이 커지게 되면 멍울이 느껴지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양에서는 악성과 양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멍울이 만져진다고 무조건 유방암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둘의 감별은 반드시 필요하며, 멍울이 만져질 경우 병을 키우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어 괜찮은 것인지 암인지를 확인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암이라고 생각해서 덜컥 겁부터 나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방암 발생 부위를 좀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방암이 생기는 부위는 가슴의 중앙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부위까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하기에 유방암이라고 부르지만,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가슴 부위 전체와 겨드랑이, 쇄골 부위까지 발생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뼈, 폐, 뇌 등 멀리 있는 장기까지 원격 전이가 발생합니다. 네. 근데 가슴 부위 중에서도 더 잘 생기는 부위가 있을까요? 네, 유두를 중심으로 4등분 했을 때 네. 유방암은 상외측 겨드랑이 방향에서 잘 생깁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유방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겨드랑이에서 들어오는데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유방암이 여기서 생기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유방암의 발병률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유방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082명이었던 유방암 발병 인구는 2019년 24,933명으로 20년 동안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로 따져도 같은 기간 12.8명에서 34.3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특히 50대 미만에서 발병하는 젊은 유방암 증세가 두드러집니다. 전체 유방암 중 젊은 유방암은 약 10%로 서양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젊은 환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키워드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에스트로겐. 이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아닌가요, 선생님? 네,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유방의 상피세포는 이런 에스트로겐 등의 여성 자극을 받아 성장 및 분열을 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유방암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위험 인자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게 되는 출산과의 연관성도 좀 궁금한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유방암 발생과 어떤 연관이 좀 있을까요? 젊은 나이에 분만을 하게 되면 50대 이후 발생하는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지만 35세 이후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유선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유방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요와의 연관성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령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는 뭐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모유 수유는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째로는 모유 수유 기간 동안 유선 세포가 분화하면서 유방암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이고 두 번째 가설로는 모유를 수유하는 기간에는 생리가 억제되면서 생리 주기에 관여하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력이 적어지게 되고 네. 이에 따라서 결국 유방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적 결과에 따르면 출산 직후에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을 모유 수유를 통해서 일정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방암 발생과 여성 호르몬이 관련이 있다면 그러니까 생리가 끝난 후, 그러니까 폐경기 이후에는 유방암 발생 확률이 줄어드는 건가요? 여성 호르몬은 유방암 발생과 분명히 연관이 있지만 폐경이 된다고 유방암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방암 환자의 연령대가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로 폐경 이후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 연령 분포가 서양과 비슷하게 변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발생 빈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리가 끝난 후에도 유방암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여성이 그 호르몬제나 피임약 같은 걸 오래 먹으면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폐경기 이후에 그 갱년기 증상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떨까요? 폐경 후 여성이 복용하는 여성 호르몬제는 유방암 발생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발병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폐경 후 여성 호르몬 복용은 장점도 매우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유방 검진을 받으면서 복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또한 피임약은 과거에는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생각됐지만 최근에는 발생 인자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유방암 발생과 통계적으로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유방암 원인 다음 키워드 확인해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RCA, 그러니까 브리카 유전자. 이 유전자와 유방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암을 유발하는 일부 유전자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난소암과 유방암을 유발하는 BRCA 유전자인데요. BRCA에 돌연변이가 있는 엄마에게 태어난 딸은 50%에서는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까지 BRCA에 돌연변이가 있다면 태어난 딸의 75%에서 유전자를 물려받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돌연변이 BRCA 유전자가 있다면 난소암이나 유방암 무조건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BRCA 유전자는 1, 2가 있는데 유전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유방암은 약 70%, 난소암은 약 30%에서만 생깁니다.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어도 발현이 전부 되지 않고 일부만 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투과율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돌연변이 유전자만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인 요인이 있어야 병이 발현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투과율이 사람마다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을까요? 네. 투과율은 나이, 성별 등의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BRCA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암은 대부분 30대 이후에 발병하게 됩니다. 100% 발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 70%에서 유방암이, 약 30%에서 난소암이 생긴다고 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실 텐데요.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유방암, 난소암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런 BRCA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혈액 검사를 하면 됩니다. 아, 피만 뽑으면 되니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지만 검사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여성이 BRCA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난소암이나 유방암인 경우 일반적으로 가게 내에 2명 이상의 난소암이나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 등에서 유전 상담을 한 후 BRCA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보면 됩니다. 아, 네. 자, 근데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 경우는 이 BRCA 돌연변이가 발견이 돼서 유방을 완전 절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방 절제하는 게 좋은 건가요? 100%에서 발현이 된다면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절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문제는 일부에서는 병이 발생하지 않는데 절제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BRCA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됐을 경우 그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선진국은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권유하는 편인데 미국보다 유럽 쪽에서 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방적 유방 절제술은 유방암 위험의 90%, 암 예방을 위한 난소 난관 절제술은 난소암 위험을 90%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예방적 난소 난관 절제술만 해도 유방암 위험을 50% 줄일 수 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절제술은 연령이 높을수록 효과가 낮은데요. 이런 수술은 나이, 개인 건강 상태 등을 따져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고위험군을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떤 경우 유방암의 고위험군에 해당이 될까요? 비만 환자. 다시 말해서 고지방, 고칼로리 식습관을 가진 자, 장기간 피임약을 복용한 자,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긴 사람, 직계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가 있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네. 자신이 유방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발생 연령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이유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3, 40대도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회생활 증가에 따른 노혼이나 노산 등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길어지고 스트레스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여성에게 뭐 발생할 수 있지만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요? 네, 아주 드물게 남성형 유방암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남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 원인이 앞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할까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성 유방암과? 여성 유방암과 차이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다만 발견 시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이 유방암에 걸리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과 마찬가지로 BRCA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이나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XXY 염색체를 가진 남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유방 조직이 거의 없어 가슴에 혹이 생기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남성이 유방암에 걸린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도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에 혹이 만져지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남성 유방암은 치료 성적이 낮다라는 낭설이 떠도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너무 늦게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빠른 시기에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만 받는다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유방암의 치료는 여성 유방암의 치료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드물긴 하지만 남성에게도 유방암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상을 좀 살펴볼게요. 유방암이 발생했을 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유방암 발생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크기가 좀 커지고 병이 진행되면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자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방에 흔히 나타나는 3가지 증상은 유방 통증, 유두 분비물, 유방의 혹입니다.
그 외에도 유두 습진이나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방암 경우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 또 꾸준한 자가 진단 습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방암 자가 진단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먼저 거울을 보며 평상시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 좌우 대칭 여부 등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팔에 힘을 주면서 앞으로 내밀어 피부의 함몰 유두를 관찰하고 검진하는 유방 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첫마디 바닥면을 이용해 유방의 바깥쪽 상단에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 안쪽으로 검진합니다. 네. 쇄골의 위아래 부위와 겨드랑이 하단에 멍울이 잡히는지 확인하고 유두에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자가 검진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언제가 적당할까요? 자가검진은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데 생리가 끝난 직후 일주일 전후에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임신 혹은 폐경으로 생리가 없으면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자가검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매달 꾸준하게 좀 자가검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가진단 후에 이상이 느껴져서 내원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어떤 검사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진단을 위한 검사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를 받게 됩니다. 영상학적 검사인 유방 촬영술은 모든 유방질환 진단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인데요. 환자들이 촬영 시 아프다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많이 누를수록 유방이 납작해져서 방사선 노출이 적고 유방 내부가 잘 보여 작은 암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유방 초음파는 종괴의 크기, 모양, 밀도 등을 관찰할 수 있고 암과 양성 종양을 감별하고 조직 검사 시 병변을 조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유방 촬영과 초음파는 동시에 해야 정확한 검사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아마 40대 이상 여성분들이라면 건강검진 중에 유방 촬영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 여성은 보통 이제 치밀 유방이라 검사가 좀 어렵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동양 여성의 가슴은 밀도가 높고 단단한 치밀 유방입니다. 따라서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숨겨진 병변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유방 초음파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검사, 그러니까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이 두 가지 검사만으로 확진이 가능한 건가요? 조직 검사도 필요합니다. 아, 조직 검사. 조직 검사는 암을 확진하는 최종적인 방법인데요.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총조직 검사로 굵은 바늘을 유방에 있는 혹에 삽입해 조직을 얻어 현미경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 외에 가는 주삿바늘로 병변 부위 세포 덩어리를 빨아내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세침 흡입 세포 검사, 그리고 만모통 생검, 수술적 생검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암 치료하면 일단 이제 수술을 통해서 종양을 절제하는 방법이 떠오르는데 유방암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유방암에 있어서 수술은 매우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이며 유방암에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앞으로의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나 건강 상태가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유방암이 너무 진행된 상태로 수술로 유방암을 제거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나 삶의 질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등에서만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며 나머지의 모든 경우에서는 반드시 수술로서 암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방암 치료에서 이 수술은 최선의, 최적의 치료법이라는 건데요. 유방암 수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크게 유방수술과 겨드랑이 수술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유방수술은 유방을 보존하는 부분절제술과 유방전절제 수술로 나뉘어집니다. 또 유방전절제 수술 이후에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유방 재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환자 상태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수술 후에 어떤 다른 치료가 이어져야겠죠? 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 항암, 방사선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 환자의 건강 상태, 암종, 암의 병기에 따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병행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재발 가능성도 좀 짚어볼게요. 뭐 유방암은 발병률도 높은 걸로 알려졌지만 재발도 좀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유방암 수술 후 재발은 폐와 간, 뼈 등에서 많이 되고 유방의 국소 재발이 가장 많습니다. 네. 2년 이내에 국소 재발이 생길 때는 75%까지 전신 전이와 연관이 있는데요. 재발 조기 발견 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기적인 정기 검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방암 치료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유방암 오해와 진실. 그러니까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시원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유방암 치료에서 이제 항암 치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 폐경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선생님? 유방암 항암 치료는 수술 전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수술 후 남아있을 암세포를 없애고 재발을 예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그러나 항암 치료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생리가 끊기는 무월경입니다. 항암제가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난소 등에 영향을 미쳐 무월경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치료 이후 회복 여부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임신 중에 유방암이 발견되면 치료를 미뤄야 한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임신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데요. 임신 초기는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 수술과 항암 치료가 모두 가능하고 임신 말기는 출산 중 출혈이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암 치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네. 이처럼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우선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진행하므로 유방암 치료를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슴에 지방 이식이나 가슴 성형을 하게 될 경우 유방암 걸릴 위험이 더 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떨까요, 선생님? 가슴 성형 수술과 관련해서 인공 보형물 또는 자가 지방 이식 등을 이용해서 유방 확대술을 많이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인공 보형물의 경우 유방암 위험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고 다만 수술 받기 전에 유방에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가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식한 유방에서 암 발생률이 높았다는 연구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유방암이나 다른 수술을 받은 경우에 유방에 변형이 생기거든요. 지방 괴사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식한 지방이 혹시 병변으로 오인되는 경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사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선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의 필요성과 그 기간을 좀 짚어주세요. 유방암 조기 진단을 위해 한국유방암학회는 30세 이후에 매달 유방 자가 진단을 권하고 있습니다. 35세 이후에는 2년마다 병원에서 검진받는 것이 좋으며 40세 이후에는 1, 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여성암 발병률 1위지만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질병이 바로 이 유방암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충분히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감추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잘 살피고 진단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하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